자, 오늘은 11일째 우리 철학 강의, 철학의 이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로마 제국 기원전 약 30년부터 또 400년경까지 기원 후 400년까지 이 지중해 일대를 그리고 역사의 길이 남을 또 정치, 문화,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로마 제국 안에 이제 기독교가 300년경 로마의 종교로 공인되고 나서 그 기독교가 로마 제국, 유럽 사람들에게는 로마 제국이면 뭐 거의 전 세계겠죠. 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1000년의 시기는 이 기독교적인 생각과 철학이 지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정하는 안에서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런 시기를 가리켜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독창성이나 자유는 존중되지 않은 채 교회가 정한 또 교리 안에서 말하도록 생각하도록 그렇게 또 제한된 통제된 시대였다. 그래서 중세를 암흑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그 중세가 끝나갈 무렵 이탈리아 북쪽에서부터 자유로운 시를 또 소설들을 이야기들 써내고 또 자유로운 생각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가리켜서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르네상스. 한번 여러분 읽어볼래요? 르네상스? 이야기는 들어봤죠. 많이들 이 가게 간판으로도 쓰기도 하고 또 브랜드명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르네상스가 바로 근대, modern period의 시작입니다. 근대의 시작. 그리고 이것은 이 르네상스는 이 역사에 있어서 유럽 역사에 있어서 중세에서 또 그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 트랜지션 피리어드입니다. 여기 근대라는 말을 썼잖아요. 역사를 구분할 때 우리는 고대는 로마 시대까지, 로마가 분열될 때까지 400년경까지를 고대라고 봐요. 고대. 우리는 그래서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가 나눠진 후에 로마가 지중해 패권이 세 개로 나눠졌죠. 서로마 제국, 그리고 동로마 제국, 그리고 스페인의 이슬람 세력. 이렇게 이 소아시아와 소아시아 넘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또 그들이 이 북아프리카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장악하고 있는 이 세 세력으로 나눠져 지내는 대부분의 시기, 그리고 그 무대는 이제 동로마보다 서로마, 지금 유럽으로 왔던 시대를 중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 다음에 오늘 살펴볼 바로 이 르네상스 이후 근대라고 하고요. 근대, 그리고 1900년대 세계 제1차 대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현대라고 봅니다. 이 역사 구분, 여러분도 크메르어로 또 가리키는 말이 있을 텐데 고대, 중세, 근대, 현대 기억하고 보면은 바로 르네상스는 근대 시작입니다. 연도로는 1300년에서 1600년 사이 300년의 시기입니다. 1300년에서 1600년의 시기. 이 르네상스가 뭐가 중요하냐? 먼저 어떻게 발발하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사실 여기 이탈리아 반갑습니다. 이탈리아는 보세요. 색깔이 다 다르게 돼 있잖아요.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탈리아는 이 1300년경 이렇게 한 나라가 아니라 지역별로 나눠져 있어요. 도시국가라고 보면 되고, 이걸 도시국가라고 말고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보세요. 이 빨간색 지역, 하늘색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각 지방마다 하나의 나라예요.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가 고대 그리스를 볼 때 각 도시가 거기 한 나라였다고. 그래서 시티 스테이트라는 말을 쓰죠. 도시국가라는 말을 썼어요. 이 중세가 끝나갈 무렵 이스라엘 상황이 이와 같았습니다. 여기서 이 북쪽은 상업적으로, 다시 말해서 장사가 잘 됐어요. 비즈니스가 활발했어요. 비즈니스가 활발했던 이 지역에서 이제 우리는 교회가 정해준 생각 말고 우리끼리 시도 좀 자유롭게 쓰고, 이야기도 성경 이야기 말고 좀 사랑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들 좀 우리 재밌게 얘기해보자. 이렇게 시작된 곳이 이곳 북부 이탈리아였습니다. 그중 중심이 여기 리퍼블릭 오브 플로렌스예요. 플로렌스. 처음 시작된 곳 북부의 도시국가들 플로렌스, 베니스, 밀라노, 피사, 시에나. 플로렌스, 여기 시에나, 그 다음에 밀라노, 그 다음에 베니스. 밀라노, 베니스, 플로렌스, 시에나. 이런 북부 이탈리아들. 그럼 로마는 어떻게 됐느냐? 로마는요, 한때는 100만 명이 살던 큰 도시였잖아요. 로마 제국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중세를 거치면서 정말 로마라는 도시는 팍 수그러져 가지고 중세 말엽에는 대략 중세를 거치면서 17,000명까지 인구가 그렇게 줄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로마는 그렇게 도시는 쇠퇴했어요. 반면에 북부의 도시들이 장사, 비즈니스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돈이 많아지면 문화도 생겨나잖아요. 여기에 자유로운 개인의 창의를 중요하는 문화들이 생겨납니다. 보세요.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세속적인 운동이다. 여기 세속적이라는 말, 세속적이다, secular. 영어로 하면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는 또 경건과 거룩을 이야기하잖아요.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종교성 이것들을 지워버리고 또 교회가 정한 대로 하지 않고 개인이 또 창의적이고 독창적으로 개인의 개성을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이런 운동을 세속적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세속적이라고 해서 뭐 나쁜 게 아니라 또 이 같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비가 되는 거죠. 중세 교회 중심적 신학적인 세계관 사고에서 이제 사람들이 점차 교회 생각을,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고자 한다. 그러면서 이들이 자연 세계에 주목하는 거예요. 자연 세계. 기독교인들은 자연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르네상스의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연을 그 자체로 관찰하고 또 그 자체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러면서 점차 그 관심이 인간에게로 향합니다. 인간의 소중함, 인간의 무한한 능력, 그것들을 예술로 시, 또 소설, 그림, 건축 이런 것들로 표현합니다. 전에는요, 중세 시대에는 이 예술이란 게 다 성경과 관련된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 예를 들면 성당을 만들고 성당 안에 벽화를 그려놓고 또 시나 소설이라는 문학도 이 성경의 얘기를 다르게 쓰는 식으로 또 이해하기 쉽게 사람들에게 알릴 목적으로 그렇게 예술이 교회 중심적 또 신학적이었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아니 성경 이야기 말고 우리 이야기를 해보자, 사람 이야기를 해보자 이렇게 바뀌어가는 게 르네상스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뭘 추구하게 되느냐? 사람들의 추구의 목적은 부자, 그리고 부자가 실제로 권력도 가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 부와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또 지식이 관건이에요. 지식. 많이 배우고 공부하려는 거예요. 이 중세 시대에 대학이 생겨나고 또 교회 부속 학교들이 생겨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은 계속 생겨나는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는 이제 지식, 그것도 특별히 고전적 지식. 여기 보세요. 고전적이라는 말은 고전, 클래식. 뭐가 고전이에요? 이 르네상스 시대의 고전은 바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의 책들, 또 고대 로마의 사상가들의 또 저서들, 그들이 남긴 생각들은 이 르네상스 시대, 이 이탈리아 북부에 있던 또 이제 서서히 유럽에 있는 이 지식인들이 우리가 이 고전들을 살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소크라테스의 책을 보고 플라톤의 책을 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문학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인문학.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철학이죠. 철학, 역사, 문학, 그 사람 사는 이야기, 사회학, 이런 것들이 르네상스 시대에 사람들 사이에서, 특별히 지식인들 사이에서 많이 연구되는 겁니다. 저는 계속 대비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중세시대, 교회 중심에 또 성경을 텍스트로 하는 것만, 성경을 기초로 해서 사고하고 생각하던 것들이 이제 점차 사람들 자신, 또 자연 세계, 자연의 아름다움, 또 인간의 위대함들을 노래하게 되고 그것들을 예술로 표현하게 되고, 또 점차 사람들의 관심이 돈을 버는 것, 돈을 벌고 또 권력을 갖게 되는 걸로 또 향하게 됩니다. 이게 이탈리아 북부에서 시작된 르네상스의 큰 흐름입니다. 이 도시들, 여기 페트라르크라는 이탈리아의 시인이에요. 르네상스의 아버지라고 합니다. 여기 이탈리아는 페트라르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그냥 CH로 끝나는 페트라르크, 한국말로는 페트라르크 해서 르네상스의 아버지라고 이름을 기억해 두시고요. 왜 그러면 이탈리아에서 먼저 시작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탈리아 북쪽의 도시, 이 플로렌스, 시에나, 또 밀라노, 이 베니스 등이 무역, 상업, 장사, 비즈니스를 통해서 활발하게 부를 쌓아갔고요. 반면에 그때 유럽에서는, 북부 유럽에서는 영국, 스페인, 프랑스, 독일, 화란이란 말 제가 한국말로 일부러 써봤습니다. 네덜란드예요. 전쟁이 있어요. 100년 전쟁 또는 30년 전쟁. 이 영국 또는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간에 이런 이 전쟁들이 계속 있고, 또 한 나라도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다 보니까 문화가 시작되기 어려웠던 거예요. 당장 지금 전쟁의 위협 앞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때 전염병이 돌았어요. 큰 전염병. 이때 위생 수준은 정말 또 이 중세잖아요.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없었고, 그래서 전염병과 또 날씨가 갑자기 춥거나 또 이 병이 돌고 하면은 이들의 주 양식들이 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이렇게 어려울 때를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에서는 이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막 문화가 융성해가고 발달하고 있는데 북부는 조금 늦게 대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어느새 이탈리아 북부에서 시작된 그 문화, 자유로운 개인의 능력과 가능성을 노래하고 또 자유롭게 사랑 이야기, 또 자연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북쪽 유럽에도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북쪽 유럽이라는 것은 그 위쪽이에요. 위쪽. 그런 르네상스의 그 의미가 뭐냐, 이 말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보세요. 사상, 문화, 문학, 예술, 건축 등에서 고전, 즉 고대 그리스, 로마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해석을 가리키는 말이 르네상스입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사상들, 그들의 또 책을 다시 원전으로 읽어보고, 그래서 그리스어, 라틴어 공부 붐이 일게 된 겁니다. 사실 그 당시에 라틴어는 모든 학자들이 쓰게 되어 있고요. 이제 그리스어에 대한 관심 일고 열심히 배우려는 붐이 일었어요. 이렇게 고전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해석을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이 르네상스라는 말의 뜻은 바로 재탄생 또는 부활이라는 의미입니다. 뭐가 재탄생이에요? 그리스 로마 문화가, 로마의 철학이 다시 이 근대 시대에 시작하면서 꽃피우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은 지금 오래전 죽었잖아요. 그들이 남긴 저서를 통해서 다시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고, 또 지금 우리 사람들과 세계에 어떤 또 관점을 제공하는가, 그렇게 공부하는 게 르네상스였어요. 우리도 공부할 때, 여러분 대학생들은 공부할 때 바로 먼저 이런 고전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옛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는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또 어떤 길을 갔는지, 그 고전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현대 또 새로운 것들을 생각해 가는 겁니다. 한 개인에게도 르네상스는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또 나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우리 가문에서, 우리 패밀리 라인에서 또 위대한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가족의 중요한 정통들을 다시 기억하고 되살리는 것 뿐만 아니라, 내 앞선 사람들, 수많은 책들이 남겨져 있잖아요. 그 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앞선 선배들이 뭐라고 이야기했고 어떻게 생각하며 고민하며 세상을 살아왔는지,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준 두 권의 책도 도움이 됐고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르네상스, 여러분 개인에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고전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해석. 여기 르네상스의 주제. 그러면 그때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관심 가졌는가? 첫 번째는 인문주의라고 이름 붙일 수 있어요. 인문주의. 사람이 먼저다. 사람을 알아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가능성, 잠재력, 또 인간의 지식, 세상에 대한 지식, 또 사람 사이에 대한 지식, 이것들이 계속 확장해 가는 거고요. 그러면서 세속주의,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비종교적인, 또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비기독교적인, 교회에서 사제들이 하는 얘기 말고, 사제들이 허락한 거 말고 더 자유로운 것, 또 세상에 관해서, 사람에 관해서 이런 세속주의 흐름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공부하는 거라든지 관심 갖는 거라든지 추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 쪽이 아니라 교회 바깥 세상,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르네상스는 개인주의적인 거죠. 개인주의적이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 자질, 가능성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개인주의의 반대, 또 중세의 특징, 집단적이죠. 집단적. 교회가 먼저였어요. 한 개인보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도 또 사제나 또 종교 지도자들이 우선시되는, 이제는 모든 사람들 각자의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거고, 그 각자의 소리가 커지는 거죠. 이런 르네상스의 세 가지 주제. 그러면 이 르네상스 시대의 주 사건들을 볼까요? 대항해 시대.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곳저곳 다니기 시작했어요. 대항해, 배 타고 다니는 시대. 이게 왜 중요하냐? 대항해 시대가 왜 중요하냐? 이제 유럽은 지중해 세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중해 세계가 아니라 이제 아프리카, 또 저 인도, 그리고 이 근대 시대에 또 저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까지 발견하게 되는 거죠. 대항해 시대가 이 유럽 사람들의 지평을 넓혔어요. 그래서 이 유럽이 이제 이후에 전 세계의 장악을, 전 세계 패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르네상스의 말엽에, 르네상스가 끝날 무렵에 생겨난 종교 개혁, 즉 교회의 지금까지의 모습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러나 교회를 없애자는 게 아니라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전의 교회는 카톨릭이 되고 구교라고 되고, 또 종교 개혁을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그래서 신교, 기독교, 개신교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 과학혁명,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급격한 발달. 그래서 혁명이라고 이름 지었어요. 혁명은 뭐냐면, 이전에는 사람들이 또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점차 살다 보면서 필요한 것들, 편리한 것들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발명들이 있게 되는데, 잠시 후에 살펴볼 겁니다. 이런 과학혁명, 르네상스의 주요 사건이고요. 또 근대 국가가 형성되는 겁니다. 근대 국가가 뭘까요? 지금과 같은, 자, 캄보디아, 한국, 이렇게 정부를 가지고 또 그 지역의 백성들이 정부의 또 이 감독이나 또 통제, 이런 것들 가진, 저 멀리 뿌리아비오나 또 파일리나 이런 데도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들 10명 이상은 모이지 마십시오 하면은 지방에도 이런 것들이 알려지고 그렇게 지켜지잖아요. 이런 공권력이 확립되는 군대 국가가 이 르네상스 시대에 형성되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이탈리아도 각 지역별로 마치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를 있는, 조금 지역은 크지만 지역별로 각자의 군주가 있고, 그런데 이 지역별로 나누어졌던 이 나라가 이제 한 나라로 통일되게 되는 건데, 바로 이런 군대국가 형성, 르네상스의 주요 사건인 것입니다. 르네상스의 3대 발명품 볼까요? 화약이에요. 화약의 발명은 뭐예요? 이 건파우더. 그래서 총을 만들어 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칼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하고, 그리고 원거리에서 멀리 떨어져서도 쏠 수 있잖아요. 이 화약의 발명은 이제 이 화약을 잘 쓰는 도시가 전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침반, 이 르네상스 시대에 발견됐어요. 이 나침반의 의미가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항해를 더 멀리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배를 타고 멀리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대항해 시대가 가능한 거죠. 전에는 별을 보고 해안선을 따라서 가까운 거리만 배를 타고 다녔는데, 이제는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아프리카까지, 유럽에서 또 대서양을 건너가까지, 이렇게 나침반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쇄술, 프린팅 기술이 발전하게 된 거. 인쇄술이 뭘까요? 책을 찍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많은 책을. 전에는 이 손으로 베껴 적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값도 비쌌고요.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이제 인쇄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한 사람이 자유롭게 책을 쓰면 그 책이 금세 인쇄돼서 사람들에게 빠르게 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생각들이, 르네상스의 정신이 그래서 유럽 곳곳으로 빠른 속도로 퍼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다 이 화약과 나침반과 인쇄술이 그래서 르네상스를 더욱 가속화시키기, 이 곳곳에 뿌려지게 된 것이죠. 자, 르네상스가 일어나게 된 배경, 철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생각은 참 그 크기가
생각은 우주까지 가지 않나요? 우주. 또 작게는 우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의 털 색깔에까지 우리 생각이 미치기도 해요. 우주 끝에 가기도 하고 고양이 털 끝에 있기도 하고, 우리 생각은 정말 엄청 빠르게, 또 작고 크고, 그런데 그 생각들을 이제 이전에 중세시대는 이 신과 관련지어서 인간을 신 앞의 존재로 여기고, 그래서 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을 정의했어요. 이게 점차 진행되면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사제들이 또 다른 목적으로, 나쁜 생각으로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옥 가니까 지옥에 떨어진다. 나쁜 죄를 지었을 때 지옥 간다는 건 당연히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사제에게 욕했다, 교황을 욕했다, 또 교회 짓는데 너 도움을 주지 않았다. 그러면 사제들이 이 백성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다른 이야기를 내려고 할 때, 자기 이야기를 내려고 할 때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억압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순수하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또 신과의 관계를 찾아 수도원에서 세상과의 관계를 끊고 수도원에서 홀로 영성에 또 집중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수도원은 그들의 목적과는 달리, 은둔하고자 했던 그들의 또 의도와는 달리 또 세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 수도원에 있던 수도승들이 나와서 또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마을들을 다니면서 또 전도를 하기도 하고 구제를 하기도 하고, 전염병과 기근 때 백성들을 돕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수도원에 놀라운 영향력들이 있습니다. 중세에도 마냥 교회가 나쁜 일만 한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또 철학적인 신학의 신여였지만 또 사상의 발전이 있었고, 우리가 보았잖아요. 지난 시간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 이는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나름대로 사상이 발전해 갔고요. 또 교회가 그렇게 한 마을, 한 나라의 또 핵심적인 오피니언 리더가 돼가지고 영적인 또 정치적인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권력 아래 세상의 짜잘한 권력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일반 백성 개개인에게는 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또 개인의 사생활까지 들어오는 교회의 간섭이 싫었을 수도 있어요. 백성들은. 그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 말고 교회 나가서 교회 영향력이 없는 곳에서 우리끼리 자유롭게 살 수 있잖아.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시작하게 된 게 바로 르네상스가 이 중세 마렵에 또 이 발원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 흐름이 있어요. 집단적인, 로마 제국은 이 그리스도 처음에는 유명한 3대 철학자들을 비롯해서 아테네 철학적인 사상들이 또 사람들에게 많이 퍼졌는데,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로 점차 그리스는 중앙 집권적이 된 거죠. 집단적이 된 거예요. 로마도 그런 집단적인 그 군사력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확장되다가, 그런데 이제 로마가 부를 누리고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전리품, 그리고 노예들로 인해서 생활이 윤택해지고, 그러면서 점차 그들의 문화가 개인주의화되는 거죠. 개인주의화되는 그 시대에 이제 교회가 들어서면서 보다 공동체적인 교회 중심의 그런 생활 패턴들을
이 교회가 확장되는 곳마다 전하게 되고요. 다시 집단적인 이 중세 시대를 거치다가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는 개인주의적인 흐름으로 이 공동체적이었다가 개인적이었다가 공동체적이었다가 집단주의, 개인주의, 집단주의 이 역사에도 보면 이런 흐름들이 있는 거죠. 이런 르네상스로 말미암아 이 가운데서 정말 자유로운 생각들이 피어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또 소피의 세계라는 책을 통해서 더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이 소피의 세계라는 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르네상스 여기서 보면 새로운 인간상,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또 뭘 해야 되고 이런 기대와 또 기준들을 갖게 되잖아요. 르네상스 시대에는 우리 인간은 벌써 인문주의자들은 인간과 인간의 가치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믿음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이런 믿음은 보세요. 죄에 빠지기 쉬운 인간의 속성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한 중세화는 뚜렷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인간을 한없이 위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간주했습니다. 르네상스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인 마르실리오 피치노는 너 자신을 인식하라. 오, 인간의 모습을 한 신의 족속이여. 신의 족속이여. 이게 신에게까지 인간의 가치를 높인 거예요. 또 이 미란돌라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라고 인간에 대한 찬양의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중세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중세 그 모든 사고의 중심에는 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르네상스 인문주의자들의 사고의 출발점 생각은 우리 인간, 사람이 먼저라는 겁니다. 인간 자신에 두었어요. 그래서 르네상스를 가리켜 사람들이 고대 인문주의의 재탄생, 인문주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철학이에요. 철학. 사람들이 생각하던 방식, 생각의 길, 그것들을 다시 따라가 걸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르네상스 시대의 인문주의는 고대 인문주의보다 더욱 강하게 개인주의 경향을 띠게 되는 겁니다. 여기 르네상스 인간, 르네상스형 사람, 이게 뭘 것 같아요? 그것은 삶과 예술과 모든 분야에 능숙한 사람, 다방면에 능숙한 사람을 이렇게 가리켜요. 그리고 보세요. 이 시대에는 또 인간 육체의 해부학에 대한 관심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신체 구조를 알아내기 위해서 시체를 해부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병을 고치고 사람의 몸 구조를 알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의학뿐만 아니라 예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냅니다. 그게 뭐냐? 미술의 경우 인간의 나체를 묘사하는 거예요. 인간의 나체. 이 뭐다냐?
인간의 나체를 묘사한다. 그런 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새로운 인간상은 완전히 새로운 인생관을 나왔어요. 인간은 신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않는다. 신도 역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그러므로 인간은 지금 여기의 삶에 대해 기뻐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을 자유롭게 전개시킬 수만 있다면 인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이제 인간의 목표가 되었어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고대 인문주의, 즉 고대 그리스의 철학이나 로마의 철학에서는 마음의 평안 또는 중용,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용, 그리고 또 이 인간의 우리의 감각에 너무 치우치지 않도록 자제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어요. 반면에 이 르네상스의 인문주의자들은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나 보자. 어디까지 가나 보자. 이게 개인주의를 만연하게 했고 이게 고대 그리스와 다른 르네상스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전성기가 시작되었어요. 모든 분야에서 유일무이한 전성기가 시작되었어요. 유일무이한. 미술, 건축, 문학, 음악, 그리고 철학과 과학에 모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볼까요? 고대 로마에 대해서는 도시 중에 도시, 세계의 중심 같은 이 이야기를 생각했어요. 그러나 중세 점점 쇠락해서 이 100만이던 인구가 1417년에는 17,000명으로 줄었어요. 르네상스 인문주의 시대에는 문화 정책의 목표가 로마를 부활시키는 거예요. 로마 부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로마 제국에 찬란했던 이 시대를 이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거예요. 지중해 세계 패권을 장악한 로마는 이제 그로부터 파생되는 부와 또 여유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정치를 논하고 또 인생을 논하고 그런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그런 여유로움이 있었어요. 그런 여유로움을 이 중세를 지나는 동안 사람들이 잊고 있었거든요. 그것을 되찾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가장 위대한 건축 성 베드로 성당이 시작됐습니다. 길이 200m, 높이 130m의 대성당이에요.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르네상스 시대에 새로 등장한 자연관. 자연관이라는 게 뭔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세상 또는 자연 만물이라고 합니다. 자연을 보는 관점이에요. 자연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중세는 또 기독교인들은 세계는 자연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그 안에 사람도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자연 세계도 또한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 때 이 세상도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없어질 세상이에요. 또 심판 전에 성도들은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신이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은 창조물 속에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은 무한합니다. 따라서 신은 자연 어디에나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견해를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중세 철학자들은 늘 신과 피조물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있어요. 신과 피조물 사이. 신과 피조물. 신은 창조주예요. 창조자. 그리고 우리 자연 세계 또 인간도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진 존재. 그래서 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는 거죠. 서로 비슷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자연은 신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나무가 신이고요. 꽃이 신이고 사람이 신인 겁니다. 신과 같다는 거죠. 심지어는 신의 자기 실현, 이렇게 육체를 입게 되는 것을, 육체 가운데 오는 것을 신의 실현으로까지 간주합니다. 이 새로운 사유는 교회가 언제나 호의적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개인주의, 개인적인 또 인간의 위대함, 존엄성을 이야기하던 그 사람들 가운데는 교회가 싫어해서 심지어 화형을 시키기도 합니다.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기억해 봅니다. 조르다노 브루노. 우리 역사상 이렇게 자신의 생각, 신념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었죠. 소크라테스가 그랬고요. 또 예수가 그랬고요. 여기 조르다노 브루노도 자유로운 인문주의를 전파하다가 교회가 그를 중단하게 하고 또 그의 인생을 끝내게 하네요. 당시 교회는 집단 우선, 공동체 우선이잖아요. 여기에 개인들 아무리 위대함을 이야기하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권위적인 교회와 국가 권력이 이 르네상스를 막고 있었던 거죠. 끝까지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에는 마녀 재판과 화형, 마법과 미신, 피비린내 나는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자비한 이 아메리카 대륙 정복이 시작된 시기이고요. 여기 보세요. 좋은 시대냐 나쁜 시대냐 우리가 지금 판단할 수 없어요. 선과 악은 두 가닥의 붉은 실처럼 전체 인류의 역사에 드리워져 종종 서로 얽히기도 합니다. 중세시대가 나빴느냐 또 근대가 나았느냐 좋았느냐 이렇게 단정지어 이야기할 수 없어요. 중세시대에는 그래도 인류를 떠받치고 또 학교가 생기고 대학교가 생기고 교회 중심으로 각 지역들의 또 생활 대소사에 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이런 교회의 선기능, 선기능들이 있고요. 순기능 반대로 또 역기능도 있었던 거죠. 자, 우리 한 가지만 더 르네상스가 새로운 자연과학 방법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르네상스 시대 이후의 모든 기술적 발달을 위해 결정된 전제가 된 것이 새로운 과학 방법이에요. 이 과학 방법은 과학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태도예요. 새로운 방법은 자연을 인간 고유의 감각 기관으로 탐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14세기 초에 낡은 권위주의에 대한 맹신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낡은 권위, 교회에서 하는 얘기.
낡은 권위에는 교회 고려와 교회 교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 철학도 들어갑니다. 단순히 형식 논리적인 추론과 심사숙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도 경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의 능력에 대한 바로 그와 같은 과장된 신뢰가 중세 전체를 지배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자연을 근본적으로 관찰하고 경험해보고 실험을 바탕으로 탐구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연구 방법을 경험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경험적 방법.